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불안감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들조차 어느 날 한 권의 책이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마쳤지만 한 심리학 서적의 사례들을 읽으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행동들이 진단받지 않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는지, 왜 안정적인 관계를 믿지 못했는지, 왜 늘 나 자신을 문제 있는 아이,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여겨왔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나쁜 자식이었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깊은 자기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7가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장애, ADHD, 양극성 장애 등 부모의 일관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재했던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액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단순한 걱정의 말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비난의 의도를 찾으려 하고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는 분명 숨겨진 분노나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대화는 숨겨진 동기, 조종, 가스라이팅 혹은 잠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투명한 곳이 아니라 늘 이면을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두 번째,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숨은 의도를 찾는 것을 넘어 그것을 파헤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합니다. 상대가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믿지 못하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며 끊임없이 관계를 시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들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폭풍전의 고요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 변화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평화와 안정은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익숙한 혼란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으며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감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다섯 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해, 너를 아껴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매달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정서적 무효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는 일중독, 완벽주의, 성과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과를 보여줄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해를 통해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며 예곡된 방식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이 만성적인 과잉경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을 넘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몸에 장착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높낮이, 숨소리, 문을 닫는 소리, 자동차가 바디했을 때 들어서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잠재적인 위협의 신호를 탐지합니다. 마치 연기 감지기가 사소한 증기에도 경보를 울리듯 그들의 생존 경보는 항상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익혀야 했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렇게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화가 났네. 내가 웃게 해드려야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강박적인 돌봄은 사람 기쁘게 하기,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성지능의 대가인 데니얼 골먼은 우리의 감정적 뇌의 핵심 기능이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먹을 것인가, 와 같은 생존 위협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경계는 바로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인간관계에 잘못 적용된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들은 매 순간 부모의 기분을 파악하는 위험 평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인이라는 두꺼운 방어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생존 매뉴얼이 성인이 되어서도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험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예민함과 불안함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산책이나 심호흡도 좋고 여러 심리적 기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모든 패턴의 시작점이 된 해로운 관계의 고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변화를 감지했을 때 무조건 내 탓이라고 여기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과잉 경계하는 아이에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이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자신을 이해하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없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불안감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들조차 어느 날 한 권의 책이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마쳤지만 한 심리학 서적의 사례들을 읽으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행동들이 진단받지 않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는지,
안정적인 관계를 믿지 못했는지, 늘 나 자신을 문제 있는 아이,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여겨왔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나쁜 자식이었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깊은 자기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7가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장애, ADHD, 양극성 장애 등 부모의 일관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재했던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액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단순한 걱정의 말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비난의 의도를 찾으려 하고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는 분명 숨겨진 분노나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대화는 숨겨진 동기, 조종, 가스라이팅, 혹은 잠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투명한 곳이 아니라 늘 이면을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두 번째,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숨은 의도를 찾는 것을 넘어 그것을 파헤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합니다. 상대가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믿지 못하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며 끊임없이 관계를 시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들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 변화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평화와 안정은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익숙한 혼란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으며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감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다섯 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해, 너를 아껴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매달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정서적 무효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는 일중독, 완벽주의, 성과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과를 보여줄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해를 통해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며 예곡된 방식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다. 7번째, 이 모든 것이 만성적인 과잉경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을 넘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몸에 장착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높낮이, 숨소리, 문을 닫는 소리, 자동차가 바디했을 때 들어서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잠재적인 위협의 신호를 탐지합니다. 마치 연기 감지기가 사소한 증기에도 경보를 울리듯 그들의 생존 경보는 항상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익혀야 했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렇게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화가 났네. 내가 웃게 해드려야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강박적인 돌봄은 사람 기쁘게 하기,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성지능의 대가인 데니얼 골먼은 우리의 감정적 뇌의 핵심 기능이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먹을 것인가, 와 같은 생존 위협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잉경계는 바로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인간관계에 잘못 적용된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들은 매 순간 부모의 기분을 파악하는 위험평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인이라는 두꺼운 방어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생존 매뉴얼이 성인이 되어서도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험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예민함과 불안함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산책이나 심호흡도 좋고 여러 심리적 기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모든 패턴의 시작점이 된 해로운 관계의 고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변화를 감지했을 때 무조건 내 탓이라고 여기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과잉 경계하는 아이에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이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자신을 이해하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없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불안감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들조차 어느 날 한 권의 책이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마쳤지만 한 심리학 서적의 사례들을 읽으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행동들이 진단받지 않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는지, 왜 안정적인 관계를 믿지 못했는지, 왜 늘 나 자신을 문제 있는 아이,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여겨왔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나쁜 자식이었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깊은 자기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7가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장애, ADHD, 양극성 장애 등 부모의 일관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재했던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액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단순한 걱정의 말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비난의 의도를 찾으려 하고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는 분명 숨겨진 분노나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대화는 숨겨진 동기, 조종, 가스라이팅 혹은 잠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투명한 곳이 아니라 늘 이면을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두 번째,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숨은 의도를 찾는 것을 넘어 그것을 파헤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합니다. 상대가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믿지 못하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며 끊임없이 관계를 시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들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 변화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평화와 안정은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익숙한 혼란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으며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감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다섯 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해, 너를 아껴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매달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정서적 무효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는 일중독, 완벽주의, 성과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과를 보여줄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해를 통해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며 예곡된 방식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이 만성적인 과잉경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을 넘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몸에 장착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높낮이, 숨소리, 문을 닫는 소리, 자동차가 바디에스에 들어서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잠재적인 위협의 신호를 탐지합니다. 마치 연기 감지기가 사소한 증기에도 경보를 울리듯 그들의 생존 경보는 항상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익혀야 했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렇게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화가 났네. 내가 웃게 해드려야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강박적인 돌봄은 사람 기쁘게 하기,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성지능의 대가인 데니얼 골먼은 우리의 감정적 뇌의 핵심 기능이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먹을 것인가, 와 같은 생존 위협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경계는 바로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인간관계에 잘못 적용된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들은 매 순간 부모의 기분을 파악하는 위험 평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인이라는 두꺼운 방어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생존 매뉴얼이 성인이 되어서도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험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예민함과 불안함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산책이나 심호흡도 좋고 여러 심리적 기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모든 패턴의 시작점이 된 해로운 관계의 고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변화를 감지했을 때 무조건 내 탓이라고 여기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과잉 경계하는 아이에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이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자신을 이해하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없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불안감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들조차 어느 날 한 권의 책이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마쳤지만 한 심리학 서적의 사례들을 읽으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행동들이 진단받지 않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는지, 왜 안정적인 관계를 믿지 못했는지, 왜 늘 나 자신을 문제 있는 아이,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여겨왔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나쁜 자식이었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깊은 자기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7가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장애, ADHD, 양극성 장애 등 부모의 일관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재했던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액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단순한 걱정의 말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비난의 의도를 찾으려 하고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는 분명 숨겨진 분노나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대화는 숨겨진 동기, 조종, 가스라이팅 혹은 잠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투명한 곳이 아니라 늘 이면을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두 번째,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숨은 의도를 찾는 것을 넘어 그것을 파헤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합니다. 상대가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믿지 못하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며 끊임없이 관계를 시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들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 변화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평화와 안정은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익숙한 혼란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으며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감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5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해, 너를 아껴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매달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정서적 무효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는 일중독, 완벽주의, 성과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과를 보여줄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해를 통해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며 예곡된 방식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다. 7번째, 이 모든 것이 만성적인 과잉경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을 넘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몸에 장착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높낮이, 숨소리, 문을 닫는 소리, 자동차가 바디했을 때 들어서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잠재적인 위협의 신호를 탐지합니다. 마치 연기 감지기가 사소한 증기에도 경보를 울리듯 그들의 생존 경보는 항상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익혀야 했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렇게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화가 났네. 내가 웃게 해드려야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강박적인 돌봄은 사람 기쁘게 하기,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성지능의 대가인 데니얼 골먼은 우리의 감정적 뇌의 핵심 기능이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먹을 것인가, 와 같은 생존 위협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잉경계는 바로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인간관계에 잘못 적용된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들은 매 순간 부모의 기분을 파악하는 위험 평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인이라는 두꺼운 방어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생존 매뉴얼이 성인이 되어서도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험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예민함과 불안함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산책이나 심호흡도 좋고 여러 심리적 기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모든 패턴의 시작점이 된 해로운 관계의 고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변화를 감지했을 때 무조건 내 탓이라고 여기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과잉 경계하는 아이에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이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자신을 이해하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없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불안감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들조차 어느 날 한 권의 책이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마쳤지만 한 심리학 서적의 사례들을 읽으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행동들이 진단받지 않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는지, 왜 안정적인 관계를 믿지 못했는지, 왜 늘 나 자신을 문제 있는 아이,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여겨왔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나쁜 자식이었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깊은 자기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7가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장애, ADHD,
양극성 장애 등 부모의 일관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재했던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액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단순한 걱정의 말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비난의 의도를 찾으려 하고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는 분명 숨겨진 분노나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대화는 숨겨진 동기, 조종, 가스라이팅, 혹은 잠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투명한 곳이 아니라 늘 이면을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두 번째,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숨은 의도를 찾는 것을 넘어 그것을 파헤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합니다. 상대가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믿지 못하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며 끊임없이 관계를 시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들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 변화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평화와 안정은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익숙한 혼란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으며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감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다섯 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해, 너를 아껴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매달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정서적 무효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는 일중독, 완벽주의, 성과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과를 보여줄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해를 통해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며 예곡된 방식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다. 7번째, 이 모든 것이 만성적인 과잉경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을 넘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고성능